안녕하세요. 21학년도 2학기 방송 언어 2주차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주차에 여러 가지 강의 진행 방식, 그리고 또 강의 내용의 전반,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성적 처리라든지 뭐 출석에 대한 점수라든지 그런 어떤 형식적인 안내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그래도 그 이전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그 과목 개요나 수업 목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도 말을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나는 방송 언어를 신청을 했는데 선택된 교재가 정확한 화법과 미디어 언어 분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미디어 언어 이렇게 되어 있네. 물론 미디어 언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방송 언어와 미디어 언어가 같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그 주어진 강의 자료 이제 여러분들 그 강의 자료에서 이제 방송 언어와 미디어 언어의 차이를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강좌명은 방송 언어인 어떤 그런 배경에 대한 설명을 지난번도 간단히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좀 간단히 하고, 왜냐하면 이게 방송 언어냐 미디어 언어냐라고 하는 것이 그 매체, 즉 미디어가 뉴 미디어느냐 아니면 과거에 조금 그 어떤 올드한 미디어냐라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향후 우리가 방송 언어건 미디어 언어건 그 언어를 연구 대상으로 할 때 그 범위와 방법론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학문을 배워보면 어떻게 그 개념을 정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배경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통 지금 거의 좀 뭐 학번들이 뭐 17, 18, 뭐 19, 뭐 지금 뭐 이제 2학년들도 20, 1학년 21학번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이제 그 뭐랄까요, 90년대 말 혹은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친구들이라 이런 어떤 그런 변화의 흐름이나 방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텐데요. 과거에 예를 들면 지금처럼 언론, 영상, 신문, 방송, 신문방송학과라는 그 연대 신문방송학과, 그리고 서울대의 신문학과, 그런 어떤 전통적인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그 지면신문이 선생님은 여전히 지면신문을 세 분 아침에 봐요. 지면신문이 좀 뭐랄까 지금 그야말로 이제 시대의 그런 어떤 유물처럼 변하는 게 아닌가 해서 여러분들은 거의 지면신문을 보지 않을 정도지만, 과거에는 언론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뭐 조중동을 포함한 지면 그 신문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 그 다음에 이제 뭐 TV의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칼라 TV 나오고 뭐 이러면서 TV와 라디오와 같은 어떤 영상 매체들이 굉장히 이제 큰 힘을 갖게 되면서 이제 방송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큰 언론의 권력기관으로 등장을 했고, 요즘은 또 전혀 다른 여러 가지 매체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 이따 설명을 할 테니까. 그러다 보니 과거에 아마 이제 이 과목이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의 연계 전공으로 되어 있는 이유도 사실은 이게 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문예창작은 원래 알다시피 이제 소설가, 시인, 뭐 수필가, 뭐 희곡 작가, 이런 순수 어떤 그런 창작 장르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작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어떤 그 연계 전공 분야로 만들어졌습니다. 선생님 세대는 당연한 것이었고, 작가라고 하면 사실 대부분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시대가 달라지면서 요즘은 어때요? 작가 하면 김은숙, 뭐 김은희 이런 어떤 그런 드라마 작가, 또 뭐 여러 가지 1박 2일 런닝맨과 같은 뭐 그런 예능 프로의 구성 작가, 뭐 또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뭐 추리물 같은 거는 추적하는 그런, 혹은 시사물, 이런 구성 작가들도 다 여러분들 머리에는 더 작가라고 떠오를 것이고, 요즘은 또 웹툰 작가 등등, 과거의 선생님 세대는 사실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만화 하면 만화방에 가서 보는 거였어요.
이제 정말 그러니까 지면의 시대가 전파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네트워크의 시대로 또 완전히 또 한 단계 더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 방송 언어라고 하는 과목은 그런 어떤 90년대와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언론의 변화, 방송이라고 하는 것의 큰 어떤 전파력을 반영하는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분야였고,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뭐 언론 방송과 관련되는 그런 학과들이 선생님이 오기 직전에 서울여대도 이제 이 언론 영상 쪽의 그런 전공들이 교수님들이 훌륭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꾸려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많은 인문사회 계열 중에서는 아주 그런 어떤 내부적 변화가 많은 그런, 왜냐면 첨단적인 여러 가지 유행과 첨단을 수용해야 하는 전공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융합이라든지 뭐 학부제로 갔다 과로 갔다 이런 어떤 변화가 굉장히 많은 그런 전공 학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무렵에 보통 방송 언어다, 방송과 관련되는 것은 주로 국어국문학과의 그런 일종의 책무라고 할 수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방송은 규범과도 관련이 되고,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사장이나 뭐 이런 그 과거에 지금 이제 언론 영상 쪽에 어떤 그런 전공자들이 많이 본격적으로 배출되기 이전에는 국문과나 인문학 쪽의 출신 사람들이 이제 그 방송국이나 신문사의 사장이나 이렇게 오너나 이런 이제 리더 역할을 많이 했죠. 지금 좀 시끄러운 MBC 방송국의 사장도 선생님의 대학교 2년 후배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그러한 상황에서 방송 언어라고 하는 과목이 그 당시에는 첨단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후 2000년대 이후에 언론영상 쪽에 아나운서학과 관련되는 그런 과목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목과 방송 언어는 사실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무엇이냐면, 방송 언어는 정확한 규범, 방송 언어는 규범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규범과 관련되는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분야라면, 아나운서학은 조금 더 현장 실습적인 실무 능력을 키우는 그래서 실제 아나운서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탁과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방송 언어는 그런 어떤 그 규범과 관련되는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사실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지면으로 되는 이제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것들도 다 포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미디어라고 하는 것, 매체죠. 미디어란 말을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매체, 대중매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규범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방송 언어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그 1페이지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있는 강의 자료, 네, 이 강의 자료 1페이지에 보면 과목 개요는 지난 1주차에도 말을 했지만 선생님이 적어 넣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송과 광고 언어 이렇게 또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런 과목 개요를 보고 나 광고회사 가고 싶은데 이런 거 어떤 트릭 알려주는 곳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수강 신청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구태여 왜 광고에만 국한이 되었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제1기획이라고 하는 이제 광고회사가 막 뜨고 뭔가 첨단 분야가 되고, 그전에는 광고의 멘트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던 시기가 아니에요. 이 무렵에 이제 광고, 또 이제 음악 산업에서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뮤직비디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새로운 어떤 매체를 활용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상업적인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거기에 포커스를 둔 그런 과목 개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왜 빨랑빨랑 바꾸지 못하세요, 선생님? 하지만 실제로 참 이렇게 뭐 과목 하나의 제목을 바꾸거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구조조정과 관련되는 문제죠. 대학에서 과목은 여러분들이 수강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그 학과나 어떤 교수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는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일단은 선생님이 작년부터 이 강의를 맡게 된 이상 조금 앞으로는 이제 어떤 발전적인 방안으로 가기 위해서 제목도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빨랑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따라붙어야 함을 미안하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수업 목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하면 방송 언어는 모두 구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수업은 결과적으로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의 방송 언어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정확한 구어 합법은 물론 그러니까 문어 화법까지. 문어 화법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국어 정서법, 이제 소위 말해서 오르스그라피라고 해서 맞춤법, 뭐 띄어쓰기, 그 다음에 뭐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등을 포괄하는 우리가 소위 이제 한국어 모국어 화자 혹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규범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물론 표준어는 구어화법에 속하죠. 표준어는 구어화법이고 이제 나머지 이제 맞춤법 띄어쓰기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 그리고 또 로마자 표기법들은 이제 문어화법에 속합니다. 근데 굳이 화법이라고 말하는 거 이게 말씀 한자의 법자인데 이거 정확한 거 아닌 거 아닌가요? 라는 어떤 한자를 잘하는 친구는 질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오랄 랭귀지와 리튼 랭귀지를 딱 이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카톡방에서 쓰는 거는 문어인가요? 구어인가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경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과목은 규범성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놓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상대적으로 아까도 말했다시피 방송 언어와 아나운서학의 접점과 차이점이 있듯이 이 방송 언어의 문어화법 논의와 국어정서법에도 또 접점과 차이점, 그러니까 교집합이 되는 부분과 또 차이점이 또 있게 됩니다. 모든 학문이 다 경계선이 분명한 것은 아니니까요. 네,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표준 발음법을 포함한 방송 언어고 또 우리가 접할 현대의 모든 그런 미디어들은 구어와 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맞춤법 띄어쓰기라는 걸 좀 예민하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규범 언어의 규정을 숙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 언어와 지금 우리가 과목명으로 되어 있는 방송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또 분석하고 차이를 확인해 나가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며 마지막으로는 언어 예절에 대해 이해한다. 규범 언어를 배우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신청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언어 예절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처음 접하는 새로운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뭐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면서는 잘 접하기 어려운 환경이 뭐냐면 상갓집에 가거나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것에 대한 예의라든지 또 면접을 할 때 어떻다든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언어 예절이나 언어 화법이 있습니다. 사실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어서 선생님도 그 학생들한테 늘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요구를 할 때 이제 강력하게 막 목소리를 크게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 것만으로 자신의 의견이 잘 피력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발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물론 늘 반대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어떤 순간에 나의 의견을 피력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언어 예절과 언어 화법이죠. 예의를 갖추어서 아주 뭐랄까 촌철살인의 그런 화법을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간혹 보면 이제 TV에 나와서 강의하시는 그런 교수님들이 있어요. 선생님도 좋아하는 세계사 강의는 역사 강의들 참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강의를 참 잘하시는 분들을 이제 초빙을 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만은 강의 컨텐츠를 아무리 성실하게 준비해도 뭔가 전달력이 떨어지는 분이 있고, 네, 확실히 그런 차이가 있죠. 그건 좀 타고나는 면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요번 수업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잘 들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맞춤법 이런 거 안 되면 찾아보면 됩니다. 손안에 맞춤법 사전 우리 핸드폰만 보면 사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절하게 어떨 때 좋은 화법을 구사하고 언어의 예절을 갖추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쪽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직 교재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교재로 들어가지 않고 강의 자료 1쪽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방송 언어란이라는 이제 그러면 방송 언어와 미디어 언어가 어떻게 다르냐를 떠나서 이 과목이 방송 언어니까 좀 더 고전적인, 사실은 이제 간단히 말하면 고전적인 개념이고요. 미디어 언어에 비해서는 좁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의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매스미디어, 그 대중매체의 확장 때문에. 네, 일단 그건 뒤에서 다시 강의 자료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방송 언어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개념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어 교육학적 관점이 있고 방송 미디어적 관점이 있고 방송 화자의 관점에 따라서 방송 언어는 각각 다르게 좀 규정이 될 수가 있죠. 선생님 같은 사람은 전형적으로 어떨까요? 국어 교육학적 관점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겠죠. 네,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먼저 1쪽 하단에 국어 교육학적 관점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방송 매체를 통해 소통되는 언어다. 사실 이 정의는 밑에 보시면 그 다음 이쪽에 보시면 2006년에 지금은 작고하신 서울사대 국어교육과 교수이셨던 구인환 선생이 베이직 고교생을 위한 국어 용어 사전,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선생님이 이걸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전통적인 방송 언어. 근데 이 구인환 교수님이 볼 때는 아주 참 어떤 국어 교육학의 범위가 넘어간 거죠. 과거의 국어 교육학은 뭘까요? 여기 선생님들 꿈꾸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한데 뭐 교과서 만들고 학교에서 이제 모국어 화자들을 훌륭한 어떤 모국어 화자로 만드는 어떤 교과 과정의 그런 개념으로 했는데 방송 언어는 이런 어떤 그런 연세가 많으신 학문 1세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첨단적인 분야였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1쪽으로 돌아오면 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와 같은 방송 매체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대중매체, 매스미디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너무나 다양한 뭐 지금은 뭐 SNS도 있고 뭐 OTT 서비스 있는데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대중매체는 뭔지 알아요? 가장 고전적인 대중매체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면으로 전달되는, 그러니까 그때는 구호화법 이런 얘기가 좀 통하지도 않았겠죠. 그 매체를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게 미디어예요. 책은 아주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대중매체입니다. 옛날에는 책이 귀해서 대중매체도 되지 못했겠죠. 인쇄술이 발달해야만 이제 대중매체가 된 거니까요.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1950년대, 한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미디어 폭발이라고 하는 문화혁명이 일어납니다. 문화혁명이 일어나려고 하면 소위 말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이 어떤 매체의 수단이 되는 어떤 전자기기가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이고요. 이 둘 중에는 라디오가 먼저죠. 라디오가 먼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분이 이제 이때만 해도 2000대 중반에도 지금 아마 여러분들 대개의 집에 TV가 2대 정도는 있을 거고 방마다 있는 집도 있고 젊은 친구들은 텔레비전 보지도 않고 그냥 핸드폰 보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나를 위한 스크린들이 다 있는 세상이 되었죠. 반면에 이 시기까지만 해도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TV나 이런 것들이 아주 널리 보급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이것이 그러나 이거는 뉴 미디어는 아니고 올드 미디어라고 부릅니다. 이미. 근데 이 구인환 선생이 2000대 중반에 썼을 때 이 방송 언어를 규정할 때는 그렇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이 무렵에 뭐가 나오냐면 종편 같은 거, 종합편성. 선생님은 어릴 때 방송국이 이제 동양방송이라고 해서 지금의 채널 7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게 뭐냐면 TBC예요. TBC 동양방송이니까 T. 옛날에는 로마자 표기법에서 디귿을 T로 했거든요. 그래서 TBC가 있었고, TBC 어디서 들으니까 되게 어디 뭐 비슷한 거죠. JTBC. 원래 그 회사 거예요. 그러다가 이 7번을 KBS에서 다 뺏어갔어요. 이제 군사정권 시절에.
그래서 KBS 1, KBS 2 해서 KBS 2에서는 좀 더 뭐 드라마라든지 좀 더 좀 뭐랄까 세속적인 것을 보내고 KBS 2에서는 교양 프로그램이나 뉴스는 지금도 좀 그런 그 다음에 문화방송이라고 해서 MBC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군사정권 시절에 TBC를 흡수한 다음에는 그 한국공영방송과 문화방송밖에 없다가 어느 날 민영방송인 SBS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은 뭐 도대체 이 채널이 무슨 채널인지 알 수 없는 낚시 채널, 바늘 채널, 뭐 바둑 낚시 채널, 바둑 채널, 그 다음에 뭐 온갖 채널들이 다 나오겠고 이제 홈쇼핑 채널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매체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1쪽에 강의 자료 1쪽에 거기 세 번째 줄을 그 국어 교육학적 관점에 그 세 번째 줄을 보면 방송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어린이들이 가족과 또래 집단에서 언어를 배웠지만 요즘에는 텔레비전과 같은 방송 매체를 통해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표준어를 보급하다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은어나 비속어, 외국어를 남용함으로써 국어 생활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역기능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방송 언어는 이게 중요해요. 반드시 표준어를 사용해야 하며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쉬운 말, 너무 어려운 말이 아닌 그리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규범 언어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규범 언어는 사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있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늘상 아주 고상하고 정확한 표현만을 쓰는 것은 아니고 또 발화 실수도 끊임없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뭐냐면 표준어 보급이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표준어가 보급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방언이 사라지게 되겠죠. 방언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소위 이제 우리가 방언, 사투리라고 부르는 대상이 이제 간단히 말하면 방언은 언어의 지역적 차이입니다. 그래서 언어 지리학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이 언어의 지역적 차이는 한 언어의 역사를 반영하는 거예요. 제주도 방언이 굉장히 다르게 들리죠? 왜 그럴까요? 자, 언어에는 언어 변화의 방사라고 해요. 이제 언어 변화가 일어나는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은 주로 문화와 경제와 교육의 중심이 언어 변화의 핵심이 되죠. 어딜까요? 우리로서는 대부분 수도인 서울이 되겠죠. 그러면 서울이 되면 여기서 여러 가지 어떤 언어 변화가 일어나면 시간의 흐름을 타고 쭉 변화가 되겠죠. 이런 것을 웨이브 시오리, 파동설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연못이나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돌이 던져진 그 가운데서 파도가 쳐지죠. 그러면 돌이 떨어진 그 중앙 부위는 파도가 크지만 주변부로 갈수록 그 전파의 파도는 약해지죠. 그러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어떤 언어 변화가 새로운 단어, 신조어가 생겼어요. 그러면 널리 사람을 통해 퍼지겠죠. 퍼지다가 강이 나와, 산맥이 나와, 바다가 나와. 언어 변화가 쉽게 전달이 안 되겠죠. 그 중에 제일 건너가기가 힘든 데가 어디? 바다. 그러니까 제주도 방언은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강릉 쪽 방언을 영동방언이라 하고 태백산맥을 넘어가기 전에 방언을 영서방언이라고 합니다. 이 영서방언은 성조, 소위 말해서 어떤 피치가 있냐, 톤 랭귀지라고 하죠. 피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만큼 산맥의 역할을 크게 합니다. 나머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상도 방언이나 전라도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TV랑 라디오가 널리 전파가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TV를 보면 막 예쁘고 막 세련되고 이런 남자나 여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사투리를 안 써. 방언을 안 써. 그럼 어떨까요? 나 또 안 써야 되나? 그럼 학교 교육에서도 자꾸 규범 언어를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그 지역의 방언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 방언 같은 경우도 제주도 방언의 리얼한 화자들은 이제 고령 세대이고 젊은 친구들은 할머니 말을 알아듣기는 하나 내가 말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아버지나 엄마는 할머니 말도 알아듣고 제주도 방언도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방언과 표준어를 구사한다면 젊은 대학생들은 할머니 말은 알아듣기는 하는데 자기는 전혀 쓸 수 없는
그래서 방언이 사라지게 되는 데는 이런 소위 우리가 공중파라고 하죠. 공중파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고요. 네,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은 방송 미디어적 관점입니다. 네, 방송 미디어적 관점은 방송은 영상과 언어와 음악과 현장음이 포함된 음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출연자들이 사용하는 방송 언어는 정확하고 아름다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논의는 이영돈이라고 하는 PD입니다. PD가 2014년에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아나운서가 얘기한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은 PD라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어떤 방송 언어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에는 영상 컨텐츠 제작 사전이라고 하는 데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어 교육학적 입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품위와 교양을 견지하고 쉬운 우리말 사용이 기본이며 어린이, 청소년 등의 바람직한 언어 사용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교육이 목표인 교육방송 EBS와는 다르지만 어떤 나라든 방송 규제는 있습니다. 있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속성에서 규범 언어를 잘 지키는 뉴스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비속어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속성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KBS 같이 이제 우리가 수신료를 내잖아요. 그러면 더 철저히 지켜야 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방통위는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요즘 언론중재법이니 언론재갈법이니 시끄럽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언어적인 형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철저하고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청자 중심의 경어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표준어 사용과 보급을 기본으로 한다. 네,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정한다 라고 하고, 그럴 경우에 연령 등급 같은 것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수업에서 연령 등급도 배우게 됐지만, 그 다음에 출연자들이 사담이나 반말을 지향한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도 느껴지겠지만 굉장히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케이블 TV죠. 종합편성 TV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되게 자유롭다 보니 좀 더 자극적인 소재들이 좀 선택이 되는데, 좀 뭐랄까요, 어떨 때는 간혹은 여러분들이 봐도 이거 좀 소위 요즘 여러분들 표현이죠. 우리 아들이 맨날 쓰던데, 우리 아들이 18학번이거든. 선 넘었어 라는 선 넘는, 선생님은 그렇게 막 완고하고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이게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는 너무 방송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성적이라든지 너무 심한 비속어라든지 또 어린이들이 되게 많이 보는 어떤 예능 프로그램, 좀 책임감이 있어야 할 그런 프로그램들에서는 조금 재미있게 보면서도 괜찮을까라는 비판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부도덕한 이야기, 성적 비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요즘은 이제 성평등이라고 하죠. 그런 이야기들, 장애와 관련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방송 참여자들은 정말 신경 써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5번에 있죠. 차별적 언사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도 가끔 보면 이제 어떤 그런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은 좀 안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특정 연예인을 말하기는 뭐하지만 굉장히 막 표현이나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하는 그런 어떤 화법을 가진 연예인들이 있어요. 사실 그걸 비아냥거리는 것이 재미있어서 그 사람이 계속 방송에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선생님 개인은 그 사람이 어떤 누군가를 비아냥거리거나 또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아야 할 어떤 일을 하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냥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채널을 돌려버리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요즘 PPL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너무나 직간접 홍보성 언어는 좀 자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어떤 혐오, 인터넷 추모 이런 것들은 자제한다. 네, 다음 3쪽입니다. 이 3쪽은 이 사람은 이제 좀 내용이 긴데요.
아나운서가 이제 그 2014년 연도는 지금 이용돈 PD랑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그 자신의 관점으로 방송 언어를 정리를 했는데, 아나운서다 보니까 어떨까? PD와는 달리 언어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언어에 굉장히 예민해서 언어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정리를 했고, 그래서 내용이 조금 길어요. 길어서 다음 차시에 설명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것도 역시 지금과 기준으로 하면 10년까지는 아니지만 9년? 8년? 그 정도 차이가 있어서 조금 시차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이 과거에 KBS에서 아나운서실에서 뭘 하냐면, 그때 만났던 아나운서인데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네. 굉장히 방송에서는 표현이 좋으신데 사적으로는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일단은 이 KBS 아나운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그때 박사과정 다닐 때니까 90년대, 그러니까 90년대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 분기별로 논문집 같은 걸 내요. 그래서 방송에서의 오류 사례, 그리고 이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계속 이제 TV 프로그램을 모니터링을 해요. 모니터링을 해서 분기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제출을 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일을 박사과정 때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굉장히 놀랐던 거는 뭐냐면, 지금 많이 달라졌겠지만 옛날 90년대 중후반이니까 이제 그 아나운서실에 들어갔더니 굉장히 커다란 칠판이 있고, 뭐를 주의할 것, 그 당시에 이제 효과와 효과 이런 발음에 대한 얘기하면서 주의할 건, 뭘 어떻게 할 것, 굉장히 철저하게 그 발음에 대한 그런 어떤 예민함. 사실은 선생님은 전공이 국어학, 그 중에도 음성 음운론을 전공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만큼 내가 발화를 철저히 정확한 발음을 하려고 내가 애썼던가 하는 그런 반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워낙에 아나운서들이 인기 있는 그런 그 직업이고, 여러분 선배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방송 화자의 관점은 2차 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2차 시에서 봐요.